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은 건물 사이로 날카롭게 스며들었고 간간히 흩날리는 눈송이가 거리를 조용히 덮고 있었다. 밤 11시 58분, 신원병원의 긴 복도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대부분의 병실은 불이 꺼졌고 간호사 하은은 접수대에서 졸음을 참으며 야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자동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하은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다. 한 여자가 병원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긴 코트를 입은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동자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고 불안정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는 가까스로 벽에 기대며 속삭였다. 하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를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 여자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은은 다른 간호사에게 눈짓하고 급히 전화기를 들어 조은정 의사를 호출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곧 내려와 주세요. 조은정은 병원 5층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전화기 너머 하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평정심이 흔들렸다. 청진기를 목에 건 조은정은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하자 그녀는 하은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여자의 어깨는 들썩였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름표를 확인할 새도 없이 조은정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조은정입니다. 환자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나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제발, 직접 봐주세요. 조은정은 여자의 두려운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진료실로 함께 가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료진 둘이 그녀를 부축하며 진료실로 옮겼고 여자는 천천히 침대에 눕혀졌다. 그녀의 이름은 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이는 24세, 대학생. 신체는 말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쥔 손등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심호흡해보세요. 강소연 씨,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소연은 부끄러운 듯 시선을 돌리다 입을 조심스레 열었다. 아래쪽, 여성 부위예요. 그쪽이 이상해요. 그냥 제발 봐주세요. 조은정은 침착하게 장갑을 끼고 진료를 준비했다. 하은 간호사는 손전등을 켜고 조용히 대기했다. 진료가 시작되자마자 조은정은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뒷걸음질 쳤다. 세상에, 그녀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강소연의 몸 안, 가장 민감한 부위 안에서 작고 흰색의 기생충 같은 벌레들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감염이나 상처가 아니었다. 너무도 이질적이고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광경이었다. 하은은 헉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고 소연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의사의 손을 붙잡았다. 제발,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은정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수많은 응급 상황과 중증 감염을 본 적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소연 씨,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우선 통증을 줄여줄 주사를 놔드릴게요. 진정 주사를 놓은 뒤 조은정은 조심스럽게 감염 부위를 소독하며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진료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그녀는 소연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최근에 뭔가 달라진 생활 습관이 있나요? 음식, 약, 혹은 위생용품 같은 거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 굉장히 조심해요. 혼자 자취하고 공용 화장실도 안 써요. 조은정은 눈빛을 좁히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최근에 성관계를 가진 적 있나요?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 전에 남자친구랑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한지훈이요. 조은정은 차트를 접으며 무언가 직감했다. 남자친구와의 만남 이후 3일 만에 증상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왔다. 지훈 씨가 혹시 요즘 무언가 이상하거나 다른 모습은 없었나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요즘 달라졌어요. 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더니 말투도 눈빛도 낯설어졌어요. 무서웠어요. 조은정은 속으로 무언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병이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만든 저주일 수도 있어. 조은정은 진료실을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현상이었고 병원에서 경험한 그 어떤 감염보다도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일단 강소연을 격리 병실로 옮기고 추가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한 간호사 한 명만 배치했다. 복도로 나와 하은을 불렀다. 하은 씨, 이건 단순 감염이 아니에요. 기생충도 아니고 세균성도 아닙니다.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소독팀에 전염병 대응 프로토콜을 준비하게 해요. 혹시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다. 그날 새벽, 은정은 강소연의 혈액, 체액, 질 분비물 등을 모두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범위였다. 감염 지표도 없었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정상이었다. 단 하나,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들만 제외하면. 이럴 수가. 은정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소연의 병실을 찾았다. 소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과 동시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소연 씨, 지금 통증은 좀 어떤가요? 많이 줄었어요. 약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살아있는 것처럼요. 소연은 두 팔을 감싸며 말했다. 제가 이상한 거죠? 아니에요. 이상한 건 당신이 아니라 이 상황이에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소연 씨,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특히 지훈 씨와 관련된 일들. 소연은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한지훈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따뜻하고 진심이었어요. 우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꼈나요? 3개월 전부터였어요. 지훈은 자꾸 밤늦게 나가고 말도 점점 줄었어요. 같이 있으면 항상 핸드폰만 보거나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차갑고 낯설고 이상하게 공포스러웠어요.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돈, 성공, 힘, 그런 것에 집착했죠. 저는 처음엔 단순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바뀌고 향수 냄새도 낯설고 무엇보다 그의 말투가 너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은정은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지훈 씨가 어떤 단체나 모임에 참여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는 항상 나중에 말해줄게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한 번, 새벽 2시에 그가 어떤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걸 본 적 있어요. 옷은 정장이었고 옆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 무표정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은정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 정상이지만 고통받는 몸, 그리고 어딘가 어둡고 비밀스러운 단체. 소연 씨,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날 이후로 무서운 꿈을 꾸거나 누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소연은 흠칫 놀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바로 어젯밤 어떤 여자가 꿈에 나왔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는 선택받은 자,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누가 서 있었어요. 은정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의사로서 이런 말들에 냉정하게 반응해야 했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일은 병원 시스템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소연 씨, 걱정 마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뭔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일 같아요. 제가 끝까지 함께할게요. 병실을 나선 은정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 씨,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죠? 박용남 교수님, 지금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마주쳤어요. 아주 이상하고 불길한 일입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신원병원의 응급진료실 복도는 조용했다. 조은정은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연의 진료 기록을 다시 펼쳐보며 계속해서 머릿속의 실타래를 풀려고 했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은정 씨.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당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설명해보세요. 박용남 교수는 은정보다 나이가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때는 대학병원에서 강의도 했고 고위직까지 지냈지만 최근 몇 년은 임상 위주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는 풍부한 임상 경험은 물론이고 드물고 이상한 사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은정은 소연의 상태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기생충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움직임, 검사 결과의 모순, 그리고 환자의 심리적 공포와 남자친구의 이상한 변화까지 빠짐없이 전달했다. 설명이 끝나자 박용남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았다. 내가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이야기요?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질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과 괴사, 정체불명의 벌레들까지. 그러나 모든 검사 결과는 이상 없었고 외부 감염도 아니었죠. 그 아이는 결국 사망했어요. 시신을 부검했지만 내장이 멀쩡하더군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저주의 피를 마셨어요. 처음엔 미신이라 치부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고독 귀신의 제물이라는 전설을. 조은정은 숨을 삼켰다. 낯선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다. 고독 귀신이요? 고독 귀신. 혼자 죽은 자의 혼령, 혹은 세상에서 존재를 익힌 자의 원한이 만든 저주. 그 존재는 새로운 몸을 필요로 하고 어떤 의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요. 그런 일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의사지만 인간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과학은 아직 모르는 게 많죠. 그중 일부는 우연이고 일부는 인간이 외면한 진실일 수 있어요. 조은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로 의학의 영역을 벗어난 일일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박용남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훈이라는 남자, 그가 갑자기 변했다면 그건 단순한 환경 변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성관계 후 증상 발생은 고대 의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흔히 영적 감염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지금 소연 씨가 겪고 있는 일은
진짜로 그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어요. 의심하는 건 자유지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혹시 직접 그 남자와 대화해 볼 수 있나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통화 기록이 있어요. 제가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지훈의 차가운 대답. 박용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녹음이 끝난 후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저 남자는 알고 있었고, 받아들였고, 심지어 이용하고 있어요. 그건 거래입니다. 인간성과 무언가를 맞바꾼 결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그녀는 시간이 없어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박용남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 신령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무속인, 정확히는 영매, 영적 매개자,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분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해요. 조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살고 싶다던 그녀의 간절한 눈빛.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개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의 이른 새벽, 택시는 한적한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눈발 사이로 번지고 있었고 차량 안은 적막했다. 조은정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곁에는 박용남 교수가 앉아 있었다. 곧 도착합니다. 이분은 남들과 다르게 무속을 단순한 미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신앙이라기보단 일종의 학문처럼 접근하시는 분입니다.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택시는 오래된 한옥 앞에 멈췄다. 기와지붕 아래에는 낡은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진명당, 진명당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은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문을 밀었다. 마당을 지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안쪽에는 검은색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명화. 서울에서 손꼽히는 무속인이자 수많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은밀히 찾는 인물이었다. 누가 오셨나 했더니 박 교수님이시네요.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은정은 예를 다해 인사하고 소연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말하는 내내 신명화는 눈을 감고 고요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떤 반응도 없이 마치 이야기를 귀가 아닌 다른 감각으로 듣는 듯했다. 한참 후 신명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영적 의식의 일부입니다. 고독 귀신과 관련된 건가요? 박 교수가 물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존재를 잘 알지 못하죠. 고독 귀신은 단순히 외로운 혼령이 아닙니다. 잊힌 존재, 이름 없는 죽음,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를 부정당한 영혼이 만든 강력한 악유입니다. 은정은 무겁게 물었다. 그럼 지금 소연 씨는 그런 존재에게 붙잡힌 건가요? 신명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선택된 자입니다. 의식에 사용된 자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에요. 일종의 매개체이자 의식을 통해 악령이 현세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몸 안의 이상한 움직임,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 모두 그 영이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은정은 참기 힘든 싸늘함을 느꼈다. 의사로서 경험한 모든 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훈이라는 남자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속한 집단은 단순한 부유층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세적 성공을 위해 영혼을 거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돈과 권력으로 바꾸려는 자들. 그리고 그 의식의 대가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은정은 의자에서 몸을 굳혔다. 사랑이라고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만 의식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에요. 배신은 그 자체로 의식을 강화시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저주는 강해지죠. 은정은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지훈에게 가졌던 순수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저주로 변했는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저려왔다. 방법은 없나요? 그녀는 간절하게 물었다. 신명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훈이 직접 의식을 철회하고 모든 걸 고백하며 자신의 대가를 감수하는 것.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미 더 깊이 빠져 있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피해자 본인이 저주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기도로는 안 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그것만이 영적 연결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간,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진실 앞에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남자를 용서해야 한다고요? 자신을 저주로 이끈 사람을? 네, 용서는 그녀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증오와 분노는 저주의 연료가 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한 고독 귀신은 그녀를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요? 그 선택은 그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강요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단이 아니라 돕는 것이라는 걸. 신명화는 마지막으로 작은 부적을 꺼내어 내밀었다. 이건 그녀를 잠시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결국 자신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어느새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잔설이 남은 길 위에서 조은정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진료가 아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다. 신명당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온 조은정은 곧장 격리 병동으로 향했다. 하얀색 부적을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강소연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눈밑은 붉게 부어 있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났다. 소연 씨, 괜찮아요? 은정이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잠을 자면 또 그 여자가 나와요. 자꾸 제 이름을 부르면서 곧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요. 은정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신명화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고독 귀신의 정체, 지훈이 그 의식에 참여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별표 용서 별표에 대해. 소연은 말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은정은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맺히는 것을 애써 참았다. 그녀는 너무도 많은 것을 빼앗겼다. 몸, 마음, 자존심,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걸 무너뜨린 사람을 향해 용서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 그것은 상처 위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은정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이 말을 할 것이라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녹음기를 줄게요. 통화 내용은 우리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면 전화하세요. 몇 분 뒤 병실 안은 조용해졌다. 은정은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고 소연은 손에 쥔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연락처 목록을 눌렀고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호흡을 가다듬고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목소리. 소연은 한순간 멍해졌다. 지훈이야? 소연이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여유로운 말투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 병원에 있어. 많이 아파. 그래? 왜?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돼. 몸이 아프고 꿈에서 이상한 여자도 자꾸 나와. 무섭고 이제는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느낌까지.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소연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거 다 착각이야.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마치 모든 걸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훈아, 왜 그랬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를 그 의식에 썼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 너를 믿었어. 침묵. 그 짧은 정적이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렸다. 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이어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하찮았어? 그렇게 쉽게 팔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의 목소리가 변했다. 낮고 냉담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듯한 음색이었다. 너는 딱 맞았어. 순수하고 날 사랑했고 내 말이라면 뭐든 믿었지. 그게 필요했어. 완벽한 조건. 그래서 선택한 거야. 소연은 말을 잃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지훈아, 넌 사람이 아니야. 사람. 하찮은 감정으로 휘둘리던 그때의 내가 사람이었지.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 이제 모든 걸 가졌어. 힘도, 돈도,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후회는 안 해. 후회요. 전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너야. 덕분에 난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 말과 함께 통화는 끊겼다. 침묵이 방 안을 뒤덮었다. 조은정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소연은 아직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은정 선생님. 네, 소연 씨. 이제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날 밤 신원병원 격리병동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조은정은 소연의 병실 옆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후 소연은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닌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선생님, 신명화 선생님께 다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물론이에요. 지금 연락드릴게요. 조은정은 바로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신명화로부터 답장이 왔다. 오늘 자정, 그녀를 데려오세요. 정화의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은 소연은 조은정과 함께 다시 진명당을 찾았다. 어둠 속의 한옥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마당에는 이미 향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고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왔군요. 신명화는 침착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소연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신명화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밤은 당신의 영혼이 직접 싸우는 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안내자일 뿐,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진명당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가운데에는 붉은 천이 깔려 있었고 네 방향에는 각각 검은색 초가 켜져 있었다. 천 위에는 이름이 적힌 작은 부적과 흰색 쌀, 그리고 정화수를 담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신명화는 천천히 의식을 시작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조은정은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자리가 현실인지 혹은 꿈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소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다.
소연은 붉은 천 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신명화는 그녀의 이마와 가슴에 정화수를 찍으며 외웠다. 묵은 원한은 물로 씻기고 남은 어둠은 불로 태우리니. 초가 흔들리고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마치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 조용히 앉아있던 조은정도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갑자기 소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신명화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기억들이 떠오를 겁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모두 직면해야 합니다.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지훈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웃던 시간,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은 배신과 공포였다. 그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통화의 냉정한 음성. 왜 나였어? 소연은 눈을 뜨고 중얼거렸다.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신명화는 천천히 그녀 곁에 다가와 말했다. 그 진심이 바로 이 저주를 가능하게 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또 다른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고통이 그를 강하게 했지만 이제 당신의 용서가 그 끈을 끊을 수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감정, 분노, 원망, 슬픔이 뒤엉켜 터져나왔다. 그녀는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감정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지훈아,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잊지 않아. 내가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하지만 이제 그 기억에 붙들려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를 용서할게.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불꽃이 세차게 일었다. 북소리는 잠시 멈췄고 신명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길로 돌아왔어요. 소연은 마치 긴 어둠 속을 걷고 돌아온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확실히 무언가 달라진 표정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끝내지 않았다. 정화의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조은정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돌아왔다. 신체적인 증상은 놀랄 만큼 완화되었고 그녀의 피부색도 한결 나아져 있었다. 오랜만에 창문 너머 햇살을 보며 눈을 감는 소연의 표정은 조용한 안정을 느끼는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어제 밤 이후로 안에서 꿈틀거리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소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로 괴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조은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해냈어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지켜냈어요. 그날 하루 소연은 평화로운 휴식을 취했고 조은정은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며 상태의 안정화를 점검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몸이 오랜 병에서 깨어난 듯한 회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불길한 징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병실문 밑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고 그 직후 간호사가 전해준 흰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아무 이름도 보낸 사람도 없는 봉투. 조심스럽게 봉투를 연 조은정은 그 안에 한 장의 사진과 메모를 발견했다. 사진은 소연의 어머니였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검은 옷의 남성 2명. 그리고 메모엔 단 한 문장. 하나는 부족하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할 것이다. 조은정은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병실로 달려가 소연을 찾았다. 소연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차분히 들어주세요. 소연은 조은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조은정은 봉투를 보여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엄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 당장 연락해보세요. 안전을 확인해야 해요.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소연. 결국 조은정이 대신 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전화는 연결되었고 소연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소연은 점점 숨이 막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탁이야. 통화를 마친 후 소연은 병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조은정은 그녀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들은 당신이 의식을 거부하고 벗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다음 대상을 찾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난 용서했는데, 난 끝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당신은 당신 몫을 다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단지 저주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받아내려 할 거예요.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가 다시 제물로 돌아가면 엄마는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다시 어둠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한 번 빠져나온 사람은 다시 들어가면 더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저들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용서로 정화했듯이 이번에도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조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들을 다시 불러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릴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해요. 그 안에 있는 지훈도 포함해서요. 그들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고 안심시킨 뒤 그 어둠의 조직 전체를 드러내야 해요. 소연은 숨을 삼켰다. 다시 지훈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섭고 괴로웠다. 하지만 어머니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삼켜야 했다.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당신이 질문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득하는 입장이어야 해요. 그를 안심시켜야 해요. 그가 당신을 아직 완전한 제물로 믿게 해야 해요. 당신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게.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모든 걸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건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끝을 보게 할 거예요. 며칠 후 강소연은 한층 회복된 얼굴로 조은정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하얀 셔츠에 짧은 재킷,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한때의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조은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이 변화가 그녀의 진짜 얼굴인지 혹은 복수를 위한 가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녀가 직접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오늘 밤 그를 다시 만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연기하세요. 우리는 근처에서 모든 걸 지켜볼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대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당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쪽으로. 그날 저녁, 소연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이 바뀌었어. 만나고 싶어. 답장은 금세 도착했다. 내일 밤, 익숙한 곳, 널 기다릴게. 지훈이 말한 장소는 예전 그들이 자주 가던 한강 근처의 카페였다. 과거,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은 되살아났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밤, 소연은 조은정, 박용남, 그리고 경찰 측의 비공식 요원과 함께 카페 근처에 도착했다. 그녀는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몸에 착용하고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는 조용했고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쪽 구석 창가에 앉아있던 지훈은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소연아,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억제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오랜만이네. 소연은 자연스럽게 그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둘 사이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감정과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내가 다시 연락할 줄 몰랐어.
나도 그럴 줄 몰랐지. 하지만 생각해봤어. 널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말을 아끼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해. 너를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건. 그래도 내가 날 이해해준다면 나는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소연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그럼 증명해. 날 데려가. 내가 있는 그 세계로. 지훈은 눈을 좁혔다. 너 정말 그걸 원해? 이젠 거 봤나 오히려 궁금해졌어. 그렇게 많은 걸 버리고 얻은 세계가 어떤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 후 그가 말했다. 오늘 밤 너를 데려갈게. 하지만 그곳에 가면 다시는 전처럼 돌아올 수 없어. 감당할 수 있어?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2시간 후 소연은 검은 승용차에 실려 서울 외곽의 외진 별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지훈 외에도 2명의 남성이 동석했다. 눈빛이 매섭고 말이 없었다. 분위기는 냉랭했지만 소연은 감정을 숨겼다. 도착한 곳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급스러운 저택이었다. 예관은 세련되었지만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건물 내부는 고요했고 향냄새와 붉은 조명이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회의실 같은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남성과 여성, 나이대도 다양했지만 모두가 공통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 말없는 움직임, 그리고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 그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새로운 인도자입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과거를 버렸고 어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다. 나는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둠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당신들을 보기 위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훈조차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소연은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들의 말 모두 녹음됐어요. 경찰은 이미 근처에 있어요. 지금 나가면 어쩌면 후회할 기회라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러나 곧 건물 밖에서 폭음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 진입한 것이었다. 혼란 속에서 소연은 조은정과 박용남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넌 정말 널 이겼구나. 소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난 널 이긴 게 아니야. 내 안의 어둠을 이긴 거야. 경찰 특수팀의 급습으로 그 저택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몇 명은 저항했지만 이미 사전에 준비된 증거들과 영상, 음성 자료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붉은 조명과 향냄새가 가득했던 의식의 공간은 형광 조명의 아래에서 현실로 낱낱이 드러났다. 벽에 걸려있던 상징과 문양들, 제물로 사용된 흔적들, 그리고 명단이 적힌 문서들. 그 안에는 강소연의 이름도, 이미 사라진 또 다른 여성들의 이름도 있었다. 조은정은 조사를 지휘하던 형사들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며 강소연을 가장 먼저 안전구역으로 이송시켰다. 박용남 역시 끝까지 현장을 지켰고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바로 지훈이었다. 지훈은 수갑을 찬 채 창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빛은 텅 비었고 얼굴은 생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지훈, 박용남이 다가가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교수님도 결국 내 앞에 오셨네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몰랐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처음엔 단지 기회라고 생각했죠. 나만 벗어나면 된다고. 가난, 열등감,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침묵, 사회의 무시. 그 모든 걸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팔았나?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오직 어깨만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이 후회의 떨림인지 공허한 체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검찰은 곧바로 영적범죄 및 조직적인 의식행위에 의한 인신피해 혐의로 기소를 준비했다.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강소연은 단 한 번도 언론 앞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조은정의 권유로 비공개 요양센터로 옮겨졌고 조용한 산속의 한 시설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어느 맑은 아침, 조은정은 그녀를 찾아갔다. 좀 어때요? 소연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 깊은 곳에 잠겨 있었다.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인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을 정말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겨냈다고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밤 그 마지막 순간이 자꾸 떠올라요. 무슨 순간이요? 그가 마지막에 날 보며 말했어요. 넌 정말 널 이겼구나. 그 말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은정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건 내가 이긴 게 맞아요. 그 어둠을, 그 증오를, 그리고 너 자신 안의 상처까지도.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나는 이제 자유로운데 가끔은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내가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조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고통 속에 있을 땐 모든 감정이 명확해요. 분노, 두려움, 원망. 하지만 평화는 복잡해요. 용서라는 건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소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는 아직도 날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더더욱 살아야죠. 단단하게. 당신은 누군가의 어둠 속에 갇힌 채로 남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숲속에서 부는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고 있었다. 더 이상 기이한 목소리도 차가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은 요양센터를 떠나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는 학교 복학을 준비하며 심리학과로 전과를 신청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었던 지훈이라는 존재를 삶의 교훈으로 바꾸고 싶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난 날, 그녀는 혼자 도서관에 들렀다. 책장을 넘기다 문득 창밖을 보게 되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비공개, 내용,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아니, 난 끝났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가을이 다가온 서울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 강소연은 종로에 위치한 한 작은 북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심리학 개론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범함을 닮아가고 있었지만 평범함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그저 평화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며칠 전 검찰은 한지훈과 그와 연관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부분의 증거는 소연이 남긴 녹취와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한 물증 덕분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변론에서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소연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를 다시 마주할 이유도, 욕망도, 증오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떠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과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래로 가야 하니까요. 그녀는 은정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조은정과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했다. 은정은 이제 소연에게 의사가 아닌 언니 같고 스승 같은 존재였다. 때때로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을 되찾고 있었다.
내가 웃는 걸 보니 나도 안심이 돼. 은정은 그날 카페에서 말했다. 소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오랫동안 미뤄둔 일기 파일이 화면에 떴다.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깨어났다. 내가 본 것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어둠에 유혹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사랑은 가장 강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용서는 그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한 마지막 열쇠였다. 나는 아직도 매일 싸운다. 악몽이 찾아올 때면 다시 어둠이 나를 부를까 두려워진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짜 힘은 그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이겨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지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이름이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름이기도 하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차례다. 글을 저장한 뒤 소연은 컴퓨터를 닫고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바람소리와 함께 작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잠시 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희미한 안개 속 한 소녀가 등불을 들고 걷고 있었다. 그 소녀는 돌아서서 소연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 얼굴은 어린 시절의 소연 자신이었다. 이제 괜찮아, 어린 소연은 말했다. 정말일까? 그녀는 물었다. 어린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불을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고 밝은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 꿈은 천천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미지정. 내용, 빛은 언제나 어둠의 끝에서 시작된다. 소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빈 노트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살아남은 이야기이자 다시 태어난 이야기이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밤이 아닌 새벽을 향해 걷는 빛의 이야기였다.